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뭐, 시작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는 했었지만, 표딱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NFT라는 거를 새긴다는 게.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음, 어떤 자산을, 우리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건 항상 오프라인에 있는 물건인데, 이 오프라인에 있는 물건을 이제 우리가 계속 표딱지를 붙이고 온라인으로 자산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존재했던 아이들은 그러니까 디지털 자산이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명명하고 있지만 과연 이것들이 다 자산화가 되었는가, 자산화로 인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그 드문 것들이 있겠죠. 가령 요즘 진짜 유행하는 무야호 시리즈, 무야호나 뭐 수많은 그 밈들을 보면은 어, 그 컨텐츠에 대한 그 주인, 저작권, 뭐 이런 소유권에 대해서 매우 모호하던 시기에 나왔던 수많은 밈들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드디어 자산화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바로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신 양캣 같은 건데요. 사실 이거는 그 양캣 이미지는 너무 이제 단순한 이제 비트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비트 이미지를 누군가 올려놨고 일본인 누군가가 이걸 올려놨고 미국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찍은 그 비트에 어울리는 그 캐릭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비트는 찍었으나 뭔가 뭐 누군 사람을 데려와서 뮤직비디오를 만들 수도 없고 하니 그래서 이제 이런 양캣, 그러니까 인터넷에 주워 온 거죠. 이런 왜냐면 그 양캣에 어울리는 비트를 찍었기 때문에 이 아주 귀여운 뽀짝한 그런 비트 음악이었는데 거기에 이 양캣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음악도 좋았지만 그냥 너무 그게 다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면서 유튜브에 올리고 이거 완전 더 크게 돌았죠. 이게 한 8년 전의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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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실제 그 음악이 유명해지고 냥캣의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양캣을 유명하게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면은 양캣의 이미지를 만든 사람인가? 아니면 양캣의 이미지에 그 음원을 만든 사람인가? 이것도 사실 분분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만든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이렇게 뜰 줄 몰랐고 자산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낙서처럼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사실 밈화 되면서 결국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면 이게 또 다른 비즈니스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서 다양하게 변용돼서 사용되는 이런 양캣에 대한 이 사례가 결국에는 이 양캣도 지금에 돌아와서 경매를 통해 7억 원에 팔렸다고 하네요. 이제 그 당시 가격 이더리움 300개에 팔렸다고 하는데 이제 뭐 지금도 뭐 별로 큰 차이는 안 나긴 하지만 이더리움 한 2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면 음 이게 이제 이런 이제 그동안 자선화되지 않았던 거에 표딱지를 다 붙이러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매우 지난번 시간에도 이야기가 됐었지만, 아, 이거 어마어마한 웹툰 지망생들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고, 어마어마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오겠다. 왜냐면 사실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했던 이유들이 사실은 한 인간이 어떤 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대학을 나와서 얻을 수 있는 사무직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환경이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든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제는 만화든 밈이든 어떤 짤이든 이게 음악이든 미술이든 상관없이 그런 무형의 것들이 특히 이게 이런 모바일에 익숙한 디지털 세대들, 그러니까 Z세대 애들 입장에서는 이런 디지털 자산화를 준비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더 다양해졌다라는 거죠. 저는 좀 놀랐던 게,
아, 계속 이제 제가 위에서 설명했던 수많은 NFT의 사례들은 너무 유명하거나 어떤 대기업이 운영하거나 이런 사례들이었는데 이 양캔만 보더라도 대기업의 사례가 아닌거든요. 일반인이 그냥 짤 하나 만든 게 이렇게 터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아, 이제, 그러니까 뭐 공부를 안 해도 되겠다라기보단 다른 길로 공부를 해도, 다른 길로 준비를 해도 이거 돈 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릴 그런 메타버스와도 아주 깊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사실 예전에 뭐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미술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예체능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돈이 정말 많이 들어요. 재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포기도 많이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미술로 보면은 뭐 서양화, 동양화 뭐 이런 게 시각 디자인 뭐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구루들이 있고 그 구루들이 정해놓은 그 가르침을 따라가고 그런 제도권화된 그 공부를 답습하는 그 과정이 지속되는데 지금은 아직 이런 디지털 아트에 대한 구루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10대가 구루가 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이게 지금 3, 40대가 갑자기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디지털 아트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게 유튜브가 터진 것과 비슷하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 그 유튜브 이전에도 수많은 영상 플랫폼들이 나왔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하지 못했던 건 비즈니스화를 쉽게 시키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이거든요. 유튜브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돈이 돼야 하는 건데, 뭐,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취미로 하는 거는 퀄리티가 나오는데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컨텐츠가 나오는 게 한계가 있지만, 이게 생계를 해야 하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꾸준히 계속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튜브라는 플랫폼 생태계에 영상이라는 컨텐츠가 아주 균일하고, 퀄리티 높게 나오는 장점이 생긴 거거든요. 저는 마찬가지로 NFT가 생겨나면서 NFT라는 게 결국에는 표딱지를 붙여주고 이걸 자산 가치를 만들어준다라는 것 자체가, 디지털 아트, 디지털 쪽에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이것이 돈이 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점점 퍼지면서 사람들 간에 더 많은 유입을 만들어내고 이게 단순히 관심만 많은 사람들의 유입이 아니라 좀 더 그런 경제적인 유효한 유입을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양캣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제가 여기 텍스트에 썼지만 이쯤 되면 진짜 NFT라는 토큰이 그냥 모든 그동안의 가치로 인정받기 어려웠던 디지털 문화 자산에 표딱지를 다 붙일 수 있다는 기대와 생각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제, 네.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캔 얘기하다가 또 이제 찾다 보니 나온 게 크립토키티인데, 이것도 약간 사실 저는 그랬거든요. 그동안은, 뭐, 양캣의 사례를 제외하고 앞에서 보시면, 그동안은 원래 있던 오프라인에 존재하던 것에서 어떤 모티브를 따서 이걸 디지털화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오프라인에 단 한 분도 존재하지 않았던 존재를 그 디지털 자산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이제 NFT의 힘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아티스트들의 등장을 만들어낸 거고. 저는 이런 사례 중에 하나가 저는 크립토키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랜덤으로 나오는 고양이를 서로 키우면서 서로 교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 이게 사실 없던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다마고찌란 아주, 다마고찌나 뭐 디지몬 펜들럼, 저 초등학교 때 진짜 문방구 가면 한 2만 원, 3만 원씩 주고 샀던 그 오락기 비슷한 다마고찌 게임기인데 이게 뭐 그 당시엔 블루투스 연결도 안 되고 하는데 이게 그 다마고찌끼리 서로 접촉을 하면은
그 기기 간에 각, 뭐, 닭이면 닭끼리 교배가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병아리가 나오고, 알을 낳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오프라인이었고, 온라인에서는 이런 지금 크립토키티 사례를 보면은, 어, 이제 다마고치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아는 나의 초등학교 친구랑 만나서 이제 접촉을 해야 했는데, 크립토키티는 사실 그게 가상, 더 많은 넓은 세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모두 다 랜덤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더 이제 재미 요소가 있는 거지만 여기에 재밌는 건 기존에 존재는 하지 않았지만 기존의 힘이 부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크립토키티 사례를 보면. 왜냐하면 그 유명 인사들의 크립토키티들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게 뭐냐면 이제 똑같은 건데 진돗개도 그 혈통 인증서가 있으면은 정말 값이 확 올라가고 혈통 인증서가 없으면 뭐 그냥 동네 똥개인 건데 이게 그냥 뭐 예를 들어 저스틴 비버가 만들었던 크립토 키티와 교배해가지고 나온 아이들의 자손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그 크립토 키티들이 그 가치가 폭증하고 그 중에서도 또 유명 인사끼리 또 교배해서 나온 아이와 또 교배를 하면은 더 폭증하고 이게 결국에는 기존 세상의 권력이 혹은 뭐 어떤 문화 권력이든 어떤 그 자본 권력이든 이런 것들이 이 가상 세계에 더 영향을 끼치고 더 실제화돼서 돈으로 교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진짜 유명한 사람들과 교배가 되고 그 중에서도 워낙 희귀하고 귀여우면 이 가치가 이제 높아지고 이게 또 거래가 되니까 그 가치가 최대 9억 원까지 호가하는 경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보면 우리가 계속 작품, 뭐 컬렉션, 아까 뭐 NBA나 뭐 이런 탑샷 이런 거 보면은 컬렉션 뭐 이런 걸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단순히 존재하는 고양이만으로도 이게 NFT 토큰을 통해서 충분히 캐릭터에도 희귀성을 부여하고 자산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 진짜 더 커진 게, 뭐, 이제 실제 코인으로도 존재하는 디센트럴랜드 코인으로 존재하는 디센트럴랜드인데, 부동산이에요. 사실 정말 이거는 좀 많이 의외인데, 이게 왜 돈으로 교환이 되나 하는데, 뭐, 역시 트래픽은, 항상 큰 트래픽은 다 돈을 부르기 때문에. 사실 서울의 집이 왜 비싼가라고 하면은 한정된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런 접근성, 출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곳이 이제 서울이니까 서울의 집값이 크게 높았었는데, 어, 이게 너무나도 의외로, 예, 이제 화면에서 보고 계신 것처럼, 네, 디센트럴랜드에서는 그, 그런 일정 공간을 이제 판매하고 있고, 이 가- 교환 수단을 게임명 그대로 디센트럴랜드 코인으로 발행해서 교환하고 있는데, 사실 뭐, 그냥 현실 세계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부동산 가치가 오른다라는 게, 이제 점점 많은 유저들이 이 디센트럴랜드로 들어올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어, 더 많은 사람들이 땅을 얻으려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땅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거나, 혹은 땅에 대한 가치가 증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행되는 코인 자체가 늘어나다 보면 네, 뭐 물가 인상이 되는 거죠. 예전에는 뭐 이걸 디센트럴 코인 뭐 한 10코인에 살 수 있었다면은 점점 이제 그 코인 자체에 대한 가격이 이제 평가절하되면은 더 많은 코인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가상 세계에서의 부동산들이 그런 가치를 더 많이 얻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음, 말씀드린 건 디센트럴랜드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메타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것과 더불어서 뭐 다른 이제 아티스트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메타버스 생각이 났는데 아니, 결국 이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뭐 그냥
모르겠습니다. 이거 싸이월드 그냥 마이룸하고 무슨 차이인가라고 사실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제 더 많은 가능성이 생겼고, 이게 단순히 어떤 모니터만을 통해서 활동되는 것이 아니라, 어, 사실 VR을 통해서 이제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VR을 통해서 이제 실제 이 가상 세계에 존재하는 땅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런 대전제로 거래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저희가 게임 심즈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그것도 역시 뭐 가상 세계고 메타버스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 오프라인 세계에서 존재하는 것 외에 가상 세계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유대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또 하나의 나를 주체성을 부여해서 사람들과 교류하게 만드는 그런 완성도 높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인데 기술이 발전하면서 VR 기술도 발전하고 하면서 그 이 세계에 대한 이질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세계를 사람들이 실제로 실제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것이고 뭐 NFT 이야기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지만 돈 얘기를 빼놓고 보더라도 어, 왜 이렇게 디센트럴랜드 같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지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래픽의 문제이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뭐 이건 당연히 코로나의 문제긴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덕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상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과 접촉하고 만나는 것을 높여온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어 저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준비를 이제 구찌 사례를 보면서 저는 뭘 느꼈냐면은 이거 애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 세계에서 어 그러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디센트럴랜드의 부동산이나 이런 그 네이버 제트에서 운영하는 메타버스 게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메타버스 세계인 커뮤니티인 제페토 안에서도 구찌랑 협업해서 구찌 옷과 구찌 액세서리들을 만 원대에 팔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거 애들이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현생은 홍콩의 정말 빽빽한 아파트처럼 현생은 정말 몸 하나 누이기도 어려운 집이겠지만 가상 세계에서만큼 VR을 끼고 더 많은 세상을 돌아다니고 넓게 다니고 이런 폐쇄적이지 않은 더 개방적인 공간을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충족감과 더불어서 현생에서는 누리기 힘든 구찌 아이템도 이런 가상 세계에서는 쉽게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현생에서 갈구하던 것을 더 가상 세계에서 쉽게 얻을 수 있고 체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것에 비춰볼 때 더 어린 애들이 집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트래픽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계속 돈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구찌가 제페토에 들어와서 이런 아이템들을 만든 것도 있겠지만, 충분히 이게 먹히겠다고 판단이 되었던 거는 수많은 레퍼런스에서 애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돈을 썼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제페토는 사실 너무나도 사람들한테 지금 이제 네이버 제트에서 워낙 많이 이제 홍보를 하고 했지만, 사실 애들이 돈 많이 쓴 거는 어디냐면 마인크래프트예요. 마인크래프트도 또 똑같은 그런 메타버스 세계인 거고,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공간에서의 창작물을 보더라도, 어, 죄송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정말 많은 건축물들 나오잖아요. 자기 집 짓고 하는데, 이거? 이거 NFT 또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 왜냐하면, 사실, 이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게 집 잘 짓는 애들이 나와요. 물론 이게, 모바일이나 PC로 애들이 짓는 것 외에, 그냥 진짜 꾼들이 들어와서, 아예 그냥 그 도면 그려놓고 처음부터 건축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뭐 실제로 이런
마인크래프트 경우에는 이걸 마인크래프트 안에서 코딩을 해가지고 아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자유도가 높은 세계이다 보니 어, 그런 거를 저장한 파일을 사람들이 많이들 가져가서 자기 세계에 심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NFT 해먹을 수 있겠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거지만 돈 한 푼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돈 한 푼이 안 든다고 말하는 것은 뭐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 이제 건축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애들이 돈 많이 안 들이고 건축으로 아트 할 수 있고 이거 돈 많이 안 들이고도 구찌 사 입고 내가 블랙핑크 따라할 수 있고 그리고 트와이스 응원하면서 따라할 수 있다. 춤도 따라할 수 있겠다라는 환경이 마련되면서 이거 메타버스 익숙한 애들은 이제 런 거죠. 메타버스에 익숙한 애들은 모르겠습니다. 30대 되고 얘네들이 30대 되고 40대 돼서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10살인 애들은 20살이 되기 전까지 충분히 이거 이용할 만 하겠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현생하고 분리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이게 지금 현재는 권장되고 있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가상세계 안에서 만나는 거를 계속 권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은 아티스트, 이런, 그런 기획사들이 들어와서, 뭐 실제로 BTS 같은 경우 이제 다이너마이트 출시할 때, 어, 행사도 워낙 크게 하고 콘서트도 계속 이곳에서 열고 했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메타버스라는 게 여기서 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그 사람들이 이제 10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지, 들어와서 대체 뭐 하는지를 살펴보다 보면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요즘 애들이 들어와서 창작하고 안무 만들고 이런 행동이 다 경제적인 유인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이게 좀 섞여서 대중 없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보면,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은, 어, 다꾸다꾸 뭐 이제 다이어리 꾸미기나 뭐 초등학생들이 만드는 컨텐츠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상 컨텐츠 이런 게 아니라 초등학생들이 만들어서 파는 거. 그러니까 500원, 뭐 한 500원, 1000원 이렇게 만들어서 팔고 실제로 막 그 당근마켓 활용해서 보내고 뭐 재밌는 짤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뭐 당근마켓에서 그 아이가 그림 그려주고 500원씩 받는 뭐 그런 컨텐츠도 있었는데 애들한테는 500원도 큰 돈이고 실제로 내가 노동하고 예술을 하면서 실제로 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경험을 준다는 거. 근데 이게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더 다양하게 시도될 수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거 판이 깔아지기 시작하면은 지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NFT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로 메타버스 세계에서 등장할 수 있겠다. 그 판을 메타버스가 깔았고, 메타버스를 만든 배경은 결국엔 또 코로나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역시, 아, 뭐든 다 돈이 돼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NFT 얘기에다가 메타버스로 넘어왔는데, 사실 이 메타버스는 뭐, 네, 그 뉴스에 보도된 것도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 하면서 스터디 하면서 이제 실제로 제페토를 깔고 좀 찾아보면서 느낀 거는, 어, 이게 모바일 최적화돼 있다라는 거? 그게 정말 크게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은 계속 우리가 PC를 통해서 심즈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봤기 때문에 이 모니터를 꺼버리면은 이 세상과 종료가 되는데, 이 제페토를 재생하는 거는 내가 항상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에서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사실 아시겠지만 다들 핸드폰을 끈다고 핸드폰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페토를 내가 그냥, 이전엔 심지를 컴퓨터를 끄면은 그냥 그 세계와 분리됐다면, 핸드폰 끈다고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가상 세계에 대한 지속성은 꽤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구찌 사례나 블랙핑크나 그런 트와이스 사례, BTS 사례를 보면은 이렇게 계속 학습시키면, 음,
나와서 실제로 오프라인 구매로도 이어지는 예, 아주 선순환의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여전히 스터디 대상이고 더 궁금해지는 네,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너무 좋은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채팅에서, 그쵸, 메타버스의 조상은 리니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음, 리니지가 그런 버추얼 월드의 조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세계에서 하는 활동이 즐겁고 돈이 되니까, 거기서 벌 수 있는 아덴을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메타버스 보면서, 네, 레디 플레이어 원 생각도 났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다른 분들도, 카키님은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리니지에서는 어떻게 돈이 되는 거예요? 저 리니지 게임을 전혀 몰라서. 네, 동광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 진짜 아, 예. 현실에 돈이 되는 거예요? 현실 돈 되고요. 지금도 버는 사람도 많고요. 그냥 현실이랑 똑같아요. 장사꾼도 있고, 그러니까 사냥에서 돈 버는 애도 있고, 장사에서 돈 버는 애도 있고, 집도 있어요. 집도 사고 팔고, 시세도 아, 왔다 갔다 하고. 근데 뭐, 저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세도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이 그런 리니지 안에서의 가치가 꽤 안정적이지 않나요? 자산들에 대한 가치가? 안정적이죠. 이게 저는 안정적이라고 볼 포인트 수 있죠. 같아요. 예. 예? 저는 이게 포인트 같아요. 그 예. 자산의 가치가 꽤 안정적이라는 게, 네, 현실 세계랑 그 구분이 안 되게끔 되는 강력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만 화대는 현실에서 10,000원. 이런 식으로 딱 어, 책정이 돼 있어요. 음, 음, 그게 대박이죠. 1만 화된 그러면 10,000원. 그리고 거래하는 사이트, 아이템베이. 거기서 수시로 거래가 돼요. 어마어마한 양이. 사실, 음, 저는 이제, 이게, 저는 리니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운영을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건가요, 그러면? NC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어, 솔직히 얘기하면, 네, 음, 렌치소프트, 이게 이제 맹점인데요. 메타버스 맹점인데, 네,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음, 신이 존재한다. 나도 이제 온라인 게임을 좀 해보다가 때려친 이유가 그건데, 신이 존재하더라. 음, 와, 근데 이 신이 우리가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 돈의 욕심에 쩌든 신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아이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검인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그 검이 뭐 현금이요. 1,000만 원 기본이고, 집행검이에요. 네, 집행검. 디펜검 기본 1,000만 원인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리니지라는 게임은 6강화까지는 그냥 올라가는데 보통은 뭐 7강화가 되면 검이 사라져요. 잘못하면. 이게 그렇죠. 랜덤이에요. 랜덤. 근데 어, 이거를 그 검 하나가 1,000만 원짜리인데 이 강화를 해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6짜리가 7로 가면 뭐 3천만 원이 되고 7짜리가 8이 되면 1억이 되고 8짜리가 9짜리 9가 되면 3억이 되고 9가 10이 되면 뭐 10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시세가. 음, 와, 무섭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로 근데 그걸 거래합니다. 억 단위로. 실제로 거래해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린저씨. 린저. 상상이 안 되죠. 근, 뭐 NFT 근데, 뭐 얘기하는데 근데 대비도 안 돼. 그거를 왜 사는 거예요? 왜 사냐면 가지면은 행복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또 강화해서 팔려고 사는 거예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데 그 NFT랑 똑같은데 자기만 갖고 있는 거야. 유니크. 아, 그 검은 자기만 갖고 있어요. 포토카드 같이. 엄청난 퀄리티를 갖게 돼요. 그리고 그걸 모두가 후반부 알아요? 나만 이걸 가진 걸? 거의 최상급의 아이템은 거의 사람들이 알아요. 소문나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의 아이템을 뺏기 위한 작전조가 또 편성돼서 설계를 딴다고 하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예? 아, 그걸 뺏을 그런 수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 나타나요. 실제로. 오, 아이템 거래, 왜냐면 아까 장사꾼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이템을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께서는 아이템 거래를 막으사. 신께서는 그런 짓거리를 해요. 리니지의 신, 이 GM 그 택진이 형님은. 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를 막으면 가격이 그 검은, 오르겠죠. 그 검은 똥이 되는 겁니다. 아, 거래를 막으면요? 왜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살 수도 어, 없고. 아, 이해가 안 어떻게 돼요? 뒤로도 어떻게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를 해요. 택진 형님이. 아니, 그래요? 아, 전 이건 좀 너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냥 그런 짓거리를 한다고요. 또는 음,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그러다 또 이제 유저가 반발하면 또 풀기도 하고. 하여튼 신이 아주 욕심에 탐욕에 쪄들어가지고 또 제가 때려친 이유가 어떤 아이템이 있었는데 200만 원짜리였어요. 근데 신께서 아 이번엔 이 아이템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이템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200만 원짜리 갑자기 40만 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업데이트가 그럴 되면서. 수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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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아, 있죠. 맞아요. 이게 뭐야? 웃긴 거예요. 그게 그 아, 운영진, GM들이 다 모든 걸 결정해요. 그거를. 이게 메타버스 약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여의도에 KBS랑 국회의사당 사이에 그 네, 버스가 그래서 있는 건가? 막 시위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막 그건 그 욕이 써 그거 있던데. 시위하는 건 저걸로 알고 있어요. 저거 그러니까 아까 내가 6에서 7 가는데 뭐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확률 가지고 지금 데모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확률 문제 가지고. 오, 제가 그 이제 NC 소프트가 운영을 하나요? 라고, 잘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라고 질문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 네, 사실, 어,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집행검을 소수보다 조금 더 늘려놓으면은, 네. 집행검 자체에 대한 가치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더라도 더 많은 유저들이 집행검을 사려고 더 많이 기회가 열리니까 음. NC소프트 입장에서는 그거를 늘릴 법한데 집행검의 가치가 유지되는 이유는 계속 그 개수나 희소성을 유지하려고 어떤 관리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관리를 그건 잘못 하지 알고 있는 않을까 건데, 해서요. 그건 네네. 잘못 알고 있는 건데요. 네. 원래 이지 최고의 검은 일본도였고요. 네. 일본도가 문제가 돼서 그것이 하고 싶다 한번 나왔고요. 그 어, 다음에 네이피어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사우라비 장검으로 됐고, 이런 식으로 검은 계속 바뀐 거예요. 음, 지금이 집행검인 거예요. 지금이.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드는 근데 거예요. 새로운 검을. 계속 내놓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신 이 시스템의 탐욕스러운 그렇지. 신이 계속 탐욕심. 이제 어 뭐랄까 신도들 대중들의 관심을 계속 돌리면서 돈을 계속 뽑는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시스템이에요. 최근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최근에는 이 확률형 아이템이 더 이슈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히려 모바일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들도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인앱 결제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30%가 붙어요. 그 저희가 아, 게임을 하면서 10,000원 결제하는 것들의 3,000원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스토어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게임사의 매출이 굉장히 많아도 게임사가 실질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떨 때는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비해서 적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거를 뽑아야 되는데 뽑는 방법이 뭐냐? 결국 유저의 주머니에서 타는 거죠.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 게임도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은 큰 회사들 뭐 리니지가 모바일도 나왔는데 기본 현질을 뭐 1억씩 해야지 의미 있게 플레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현질을 하지 않는 플레이어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을 좀 하다가 시즌이 너무 자주 오고 게임팩이 계속 나오고 팩이 나올 때마다 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씩 돈을 써야 되니까 어느 순간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계속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무과금 유저로서는 살아남기 힘든 거죠. 그래서 굉장히 헤비하게 돈을 쓰는 게임들 아니면 라이트하게 그냥 캐주얼하게
이용하는 하이퍼 캐주얼 게임 약간 이렇게 좀 양극화되는 경향도 최근 게임계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꼭 이쪽이랑 상관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오히려 게임 아이템의 NFT화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큰 회사들은 게임 아이템을 NFT화하는 것들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왜냐면 수익이 와야 되는데 아이템 뽑기로 수익을 벌어야 되는데 이걸 개인들이 NFT로 만들어서 자유롭게 거래한다? 이거의 뭐랄까 게임의 이코노미의 변경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주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호영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되게 근원적인 부분인데 이게 중앙화폐 쪽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 역시 똑같이 게임사에서 자기들의 그 신적 그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개념. 다 같은 흐름인데 이거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계속 싸워왔던 노동자와 사업주와의 싸움. 이거하고도 연관되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멀리 갔네요. 네. 멀리 이거 가서 되게 의미 있는 주제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그 같은 메타버스를 바라보면서도 꽤 다른 양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디센트럴랜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어 이게 뭐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부동산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실제 현실에서 부동산이 올라가면은 다른 곳을 자꾸 개척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영국에서 부동산 값이 너무 올라가니까 아일랜드인들이 뉴욕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권력이 기존의 그 국가의 땅에서 제한된 땅을 못 얻게 되니까 다른 땅을 구해서 개척해서 그곳에 땅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게 이제 아일랜드인들이 그 미국 동부에서 정착하면서 땅을 얻으면서 그곳에서 이제 그 자산을 축적한 과정이고 뒤늦게 이 미국 동부에서 또 돈을 벌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뭐 이제 골드러시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또 비옥한 땅을 찾아서 저희 미서부로 간 거고 서부에서 또 땅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더 빈 땅을 찾아다니는 건데 이게 점점 포화되고 더 이상 발견할 땅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다시 가상 랜드로 간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현준 교수가 이제 이런 땅 얘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그 땅은 권력을 줬었고 그래서 지금 가상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유가 이제 현실에서 땅으로서 어떤 가치로 큰 자산을 이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니 가상 세계를 조금이라도 먼저 선점하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다.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그 디센트럴랜드 같은 게임들이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커뮤니티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그 메이저 커뮤니티는 극소수일 거고 그 메이저 커뮤니티에 더 좋은 위치에 땅들을 배정받는 건 지금 먼저 들어가서 땅을 사는 사람들한테 더 큰 몫이니까 저는 결국 이것도 또 다른 그런 공간에 대한 가치를 미리 사고 선점하려고 하는 그 행위들의 연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네, 사회적으로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 핵심은 아마 수요인 거고, 그 수요의 핵심은 유저 베이스인 거고, 얼마나 많은 유저가 여기에 어텐션을 두고 이걸 이용하느냐가 결국 그 가상세계 땅의 가치도 결정하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마인크래프트 얘기하셨는데, 샌드박스도 얘기하고 디센트럴랜드도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랜드를 팔아요. 그럼 이제 랜드 자체를 누군가가 사죠. 근데 도심지에 사면 살수록 더 가치가 높고, 그 랜드를 산 경우에 그 랜드를 산 사람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듯이 크리에이터들을 고용해서 그 랜드에 건물도 올리고 뭐도 짓고 그런 걸 시켜요. 가상 세계에서도. 네. 어,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왜냐면 이제 제페토나 이런 것에도
그런 공간들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들을 하면서 거기에 머물러야지 그 공간의 가치가 높아질 텐데 그러려면 네, 거기에 인프라가 계속 깔려야 되잖아요. 재미있는 그쵸. 놀이거리가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경민님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하게 좀 놀랐는데 네, 핵심은 결국에는 유저 베이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여기서 놀면서 시간을 보내느냐. 그게 굉장히 핵심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어, 이거 그냥 진짜 현실 세계랑 이어보면, 사실 그 땅이 그 정도 가치가,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그 땅이 그 정도 가치가 있는 땅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부동산 스타 강사가 한 8명이 가가지고 그 땅 괜찮은 땅이라고 짓기 시작하면은 그 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게 크리에이터들이 거기 모여 살고 거기에 다 같이 그 건물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은 관심 없던 땅들도, 예, 뭐 마치 신도시 올라가듯이 그렇게 가치를 얻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겹쳐 보이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 크리에이터들은 노동자인가요? 이게 재밌는 게 크리에이터들이 최근에 이제 크립토 씬이 핫해지면서 네. 픽사나 이렇게 메이저에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사이드 잡으로 부업으로 이쪽 세계에 넘어오는 경우가 어, 있대요. 그러니까 어, 아까 말씀하신 마인크래프트에서 뭔가 만드는 것들, 이제 복셀 에디터라고 하는데 그런 복셀이나 아니면 디센트럴랜드에서도 사실 일반인들이 뭐 그렇게 되게 예쁜 아트웍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게 쉽진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약간 프로에 가까운 친구들이 음, 사이드 잡으로 이쪽에 여기서 뭔가를 하면 누가 사주고 돈이 되네? 마치 네. NFT로 작품을 팔면 원래 오프라인으로 팔면 뭐 음, 몇천만 원짜리가 NFT라는 딱지 때문에 몇 억이 돼서 막 되게 잭팟이 터진 것처럼 그렇게 이게 콜럼버스의 신대륙처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넘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아트웍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그거를 뭐 또 즐기기 위해서 들어오고 그런 경향도 있고, 네, 또 그런 트렌드가 되면 사실 10, 20년 전,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한민국 웹툰 시장이 이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아, 그쵸. 네, 그때 이제 강풀 작가와 뭐 주호민 작가 몇몇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크진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웹툰은 과거 한 3, 40년 전에 그 일본의 망가 같은 시장을 넘어설 정도의 시장 규모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하여튼 지금 크리에이터들은 원래 아마추어틱한 분도 계셨는데 좀 프로들도 이쪽으로 사이드 잡으로 넘어오시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그런 양상이 결국엔 돈이 되니까 다 넘어오는 양상인 거여서, 맞아요. 음, 사실 뭐 또 이게 계속 드는 생각이, 그런 크리에이터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래서 저는 이게 가상화폐 쪽에서도 워낙 사기 행위가 워낙 많잖아요. 근데 이게 금감원에서도 가상화폐를 인정은 안 하지만 이걸 가지고 사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규제를 해야 하고 이러니까 매우 골치가 아픈 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빨리 인정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것 같고, 드는 생각이, 분명히 이 지금 여전히 오지 않은 세계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으니 지금 두는 것인데, 사실 이런 가상 세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들도, 그러니까 이제 금융 범죄들도 이제는 이 세계를 인정해야만 규제를 드디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실 그냥 좀 유치한 이야기로 해보자면, 사실 우리 이런 가상 세계,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그냥 솔직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싸이월드 미니미 같은 거고, 더 해보면은 아바타잖아요. 그냥 아바타들이 돌아다니는 세계인 건데, 사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보면은 그 아바타 게임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애들끼리 엄청 욕을 해요. 그러면 뭐 이제 그 세계 안에서 이제 정신 먹고, 사실 이게 게임이랑 똑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어 메타버스 세계라는 게
그 메타버스에 아까 도방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이 정부가 아니라 자꾸 이제 게임 회사가 이제 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 이제 저는 그런 게 이제 점점 이제 이제 이게 게임 회사는 이 세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금전적인 피해나 어떤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입을 이제 하려면은, 이제는 정부에서도 가상세계나 이런 가상세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제 그냥 제도적으로도 그냥 인정을 해야 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그 안에서 땅이 사고 팔리는 것이 금전적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시기가 이제 곧 도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여기서 약간의 그걸 달면 좀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항상 선도한다. 이거는 뭐 하나 없는 것 같고 아까 미니미도 얘기해 주셨지만 니니즈도 얘기했고 수많은 것들에서 메타버스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경험을 했고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 결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사기나 이런 것들 얘기했잖아요. 네, 리니지가 처음에 관여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거의 완전히 유저 위주로 맡겼어요. 음, 근데 나날이 사기가 증가하는 거예요. 신종, 또 신종, 또 신종, 또 신종.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이 지 욕심만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지. 이 흐름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음, 메타버스도 똑같다고 봐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메타버스 안에서 엄청난 범죄가 생기고, 막 사기가 생기고, 막 성희롱, 막 욕설 등등. 그러면 관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아진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예요. 아까 영화도 얘기했지만, 영화도 형성이 되고, 매트릭스도 다 이게 인정이 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 정부보다 더 뛰어난,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이 기준을 정해주는 그런 존재가 발생할 것이다. 이게 메타버스 다음의 미래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을까 봐요. 그 의견입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견을 드리면, 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상당히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그건 이제 인간 본성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도 결국 사람들이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 본성, 사기치고 뭐 해먹고 하는 것들은 없어지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좀 중앙화된 게임 회사나 뭐 신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했는데, 약간 블록체인 씬의 철학은 이거에 대해서도 거버넌스, 디센트럴라이즈드, 여기 참여하는 유저들이 이 규칙 자체를 결정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중앙화에 비하면 효율적이지 않고 느릴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좀 네, 그런 형태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런 행동은 제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투표로 결정되면 뭐 하는 거. 그래서 사실 블록체인 좀 민주주의랑 좀 닮아 있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블록체인스럽게 혹은 뭐 계정을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개인들이 사기칠 수 있는 확률들 자체를 줄여주는 거죠. 사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커피숍에서 노트북을 놓고 가도 분실이나 도난되는 확률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CCTV인 것 같은데, 이제 블록체인 시는 존나 무서운 점은 그런 거죠. 어쨌든 여기에 기록되면 누구나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파놉티콘 같은 자기 규율 이런 것들이 좀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여기서 이런 행동이 뭐 누군가가 감시될 수 있으면 자제해야겠다라는 자율감시 체계와, 네, 또 유저들끼리의 거버넌스 이런 걸로 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과거의 리니지가 중앙화된 형태로 됐다면 앞으로 되는 메타버스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약간 그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 약간의 반박을 하면 그 민주주의 체계에 그 블록체인 안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주주의라기보다는 기득권화되고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이. 기득권들의 그 투표권이 더 강하고 기득권들의 그 결정 권한이 더 강해지고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는 정부가 갖고 있는 기득권들의 형성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게 지금 블록체인의 그 그건 맞아요. 네, 맞아요. 문제점이고 제가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현 정부와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시스템과. 다만 차이는 뭐냐면 기존에는 정부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주도했다면 이제는 그 부를 가진 자가 주도하는 세상으로 변화되는 형태가 아닌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매트릭스가 오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것도 사람이고 저것도 사람이고 정치인도 사람이고 그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도 사람이고 어쨌든 다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면 믿을 건 로봇밖에 없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골 때리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플루언서들의 역할들이 더 점점 강조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 그렇죠. 엔터테인먼트의 요소의 인플루언서뿐만 아니라 이제 오피니언 리더라고 불렸던 전통적인 세계의 무언가. 네. 왜냐면 이제 이런 류의 디베이션들과 디스커션들이 즐겁게 놀다가도 이제 노는 거 지겨우면 사람들이 이런 지적인 대화들을 할 텐데, 네, 그럼 이제 그때 누군가가 제기하면 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사람들이 현실 세계보다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서 노는 것들을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그런 세계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돈이 되면 그 세계에서 안 나오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생각보다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는 점점 더 회의를 느끼고 있긴 해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더 팬덤화되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아니라 뭐 아이돌 판도 그렇지만 더 팬덤화되고 더 맹목적으로 되고, 그러니까 방금 이제 인플루언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클럽하우스에서 약간 미래를 보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더 이상 만나지 않게 되면 어, 이제는 그 익숙한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은 신뢰를 하고 그 이제 현생에서 만나지 않은 익숙함. 그러니까 사실 클럽하우스만 보더라도 아, 클럽하우스에서 초반에는 그 일반인 유저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한국 기준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정말 급속도로 그 유명 인사들이 들어와서 스피커 마이크를 잡고 나서부터는 일반인이 도저히 스피커로 올라갈 기회가 거의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재밌게도 방 자체가 흥하는 방들을 보면은 그 유명 인사들이 있는 방이 아니면 다 죽어버리고 그 유명 인사가 다 흡수해가는 그런 판이더라고요. 근데 저 그걸 보면서 뭐였냐면 근데 이 클럽하우스라는 거 재미가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재밌게 얘기하는 게 소소한 그런 대화의 즐거움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사실 클럽하우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의 경계에 있는 미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존은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실존은 하지만 그 바이오를 구성하고 그 프로필 기준으로 나의 사진을 가지고 사진만 있는 채로 목소리로만 대화하니까 완벽히 메타버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말에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이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말씀하셨던 현상이나 이 클럽하우스의 현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 현실과 분리되는 세계에서는 민주주의적인 것에 대한 그런 호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훨씬 강력한 세력, 훨씬 강력한 그런 소수의 집권과 독단적 행동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이 보여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점점 더 이 이후의 세계, 가상 세계에서는 민주적일 것이다라는 것이 기대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사실 인간은 노예 근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노예 근성을 갖고 있는데 또 하나는 뭘 갖고 있냐면 그러니까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관심받고 싶어하는 애정결핍을 누구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노예 근성과 애정결핍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 애정결핍을 채운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의식인데 내가 관심받고 싶어하는 의식인데 그 리니지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하고 거기다 왜 돈을 쳐바르냐고 물어본다면
이유는 단순한데 뭐냐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 부장님이라고 예를 들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 부장님이라고 하면 꼰대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별로 안 좋아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음, 리니지에서는 부장님이 그 사우라비 장검 옛날에는, 지금 뭐 집행검이지만 그런 비싼 검을 들고 나타나면 주변에 사람들이 아 형님 오셨어요, 뭐 오셨어요 하면서 되게 반가워해요. 음, 거기서 되게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메타버스의 원리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홍콩 얘기했잖아요. 홍콩의 그 작은 집에 살 때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음,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구찌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더라. 음, 여기서 훅 빠져드는 거거든요, 메타버스라는 곳에. 근데 이게 왜 그럼 가능하냐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인데 메타버스가 되면서 세상은 수백 개가 될 수도 있고 수천 개가 될 수, 수만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게 핵심 포인트예요. 저는 근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임은 네. 말초신경을 막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유도도 되고 결제 유도가 가능하다고 어떤 동의가 말이죠? 됩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계속 언급됐던 것들, 리니지는 기존의 네네, 게임들하고 좀 다르게 봐야 돼요. 왜 다르게 봐야 되냐면 기존의 게임들은 우리가 하는 핸드폰 게임이나 이런 거는 랩업을 해야 되고 레벨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걸 핵심으로 여기거든요. 네, 강해져야 되고, 그죠? 근데 그쵸. 리니지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게 핵심인 세계가 아니라고. 좋은 그런 것만 있으면 그런 됩니까? 예? 좋은 것만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음, 게임에서 힘이 센 사람도 있고 인덕을 쌓아서 인망 있는 사람도 있고 인기가 많은 사람도 있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음, 스타들이 존재해요. 네, 그러니까 꼭 게임을 잘해서 강해야만 스타가 되는 세상이 아니라고, 리니지라는 세상은. 그러면서 그게 메타버스의 한 과거 조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게임 뭐 세져야만 뭐 스타였다 그러면 리니지는 조상이라고 할 수 없고 메타버스도 아니죠. 그거는 그냥 일반 게임일 뿐이에요. 음, 유저 간 커뮤니티가 핵심이에요, 리니지는. 그래서 좀 다르죠. 소셜이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 네, 그치, 소셜.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교류, 그걸 통한 뭔가 자기 존재, 뭐 확인 이런 것들. 네, 그치. 뭐 사실 아이템은 그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과시요. 그렇지. 네, 그게 음, 아니라 이제 사람들끼리 계속 소통할 수 있는데 현실 세계와 다른 아이덴티티로 새로운 세계에서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자체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보통 이런 RPG 게임들이 옛날에 이제 팩을 팔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이템 장사를 하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시간 베이스로 가잖아요. 네, 그쵸. 이용하는 시간 베이스로 과금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어텐션과 시간이 돈이구나 유저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너무 저희들끼리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곽희님은 어떠세요? 발언의 기회를 드려야지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약간 레디 플레이 원도 보면은 현실이 되게 그 주인공 현실이 되게 엄청 별로 안 좋은데 거기 들어가면은 되게 습하고 잘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뭐 리니지나 동물의 숲이나 그러니까 단순히 랩업을 하고 거기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걸 하나의 세상으로 생각하고 또 거기서 소셜을 꾸미면서 거기서 열심히 다른 자아로 사는 것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집중하고 몰리는 게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약간 만족이 안 되고 괴리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돈이 되고 거기도 재밌고 그래서 하는 걸까요? 이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그 제가 찾은 답은 이건데, 이게 뭐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냥 제가 찾은 답인데요. 현실은 리셋이 안 돼요. 음, 게임은 리셋이 돼요. 음, 이게 가장 컸어요. 제가 느낀 결론으로서. 이해가 되죠?
현실은 힘들면 계속 힘든 대로 살아가야 돼. 근데 게임 세상에서는 내가 못된 놈이 되면 그 캐릭터 지워버리고 새로 만들면 돼. 몇 번이고 다시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렇죠. 식대로.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완벽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엄청난 차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게 메타버스의 매력이라고 난 봐요. 그리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시됐던 내용 중에 핵심은 왜 갑자기 최근에 메타버스 떠드는가 증권가에서 씨, 너무 오래된 이슈고 이미 알만한 사람 다 아는 그러게요. 내용인데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기득권 세력들이 얘네들을 더 이상 챙기기 너무 힘들다. 그냥 가상세계를 다 집어넣어버려. 이런 플랜을 짜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네요. 아니 저는 역으로 네. 그 설득력 있는데요. 이미 가상 세계에 네. 자산을 충분히 매입을 해놓은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들이 이미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충분히 매입할 만큼 매입했고, 너네 빨리 들어와서 내 거 물량 털어가줘. 이런 게 아닐까. 근데 그거는 블록체인이나 이런 쪽에 한정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제 이게 코인이 아니다 하더라도요. 뭐, 네.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그건 거래 코인이니까 그렇게 한데,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슬슬 붐업시킬 차례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와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전 이게 그냥 맴돌기만 할 뿐이지 아직 여전히 대중화되려면 한참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는 이게 뉴스로 나온다는 건 여전히 특정 소수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거 일상에서 안 대중화되려면 하고 기본소득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기본소득 깔려야 돼요. 다 같이 집구석에서 저기 VR 시각화 기기 끼고 누워서 허리 부러질 때까지 누워 있어야 합니다. 진짜 이게 대중화되려면. 맞아요. 네, 그러면 먹고 사는 건 계속 해결해 줘야 돼, 정부에서. 그러려면. 맞아요. 그쵸. 그럼 이재명이 그래서 당선돼야 되나? 메타버스 자 들어가나?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갈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능성은 진짜 많긴 한 세상이긴 한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외국은 어떤 생활인지 모르는데 한국에서 나 가상세계에서 이거 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되게 싫어하죠.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집구석에서 뭐 하는 거, 그러니까 한국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어울리고 이런 외향적인 성격을 장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집구석에서 그 자기 캐릭터 키우고 있는 걸 매우 한심하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등짝 맞아요. 네. 이게 과연 유효화 될 수 있을까? 대중화가 되기도 전에 사장되기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특히나 지금 이게 돈이 된다고 해서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아이돌 팬덤들 들어와가지고 놀고 있거든요, 보면. 근데 사실 그런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덕후 플랫폼인데 이게 덕후 짓 하는 거를 지시려고 하는데 덕후 행동을 하는 거를 사회적으로 용인이 되는가? 저는 여전히 어렵다고. 오히려 싸이월드였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덕후가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나의 캐릭터를 이쁘게 꾸미는 수준이니까. 근데 이게 정말 딥하게 파고들고 돈을 막 현질해가면서 쓰는 것들이 아이돌 팬들의 지금 한정된 하위 문화인데 이게 용인될까? 유지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의심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글로벌로 가면 규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의 문화적인 배경과 정체성 하에서는 그 특정한 행동들이 뭐랄까 반응들이 되게 제한적인데 글로벌로 가면 무슨 짓을 해도 기본적인 베이스 이것들을 잘한다 잘한다 너 짱이야 탑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30명 50명만 있으면 그렇게 하고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네, 여태까지는 이제 저희가 되게 뭐 도메스틱 기반으로 생각했었는데
이게 메타버스 세계에는 어차피 국적이라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세계에서 그렇게 덕질만 하고 있어도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소셜로서 연결된 느낌들이 충분히 나면 어, 그 외에 먹고 자고 하는 것들 입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그 메타버스 내에서 내가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멋진 캐릭터와 좋은 목소리를 갖고 행동을 하느냐는 뭐 그냥 결정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규모가 글로벌 규모로 가면 아까 말한 어, 것처럼 기본소득이 돼서 식과 주가 해결이 되면 오프라인 세계에서 그러면 온라인 세계에서 활동들을 하는 행태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다. 네, 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5년 내에 해결될 수도 있고 한데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부가, 말씀 들어보니까 정부가 극도로 싫어할 미래네요, 근데 이게. 그렇지. 저는, 예, 왜냐면, 그냥 좀 더 꼰대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어, 사실 입는 거, 현생에서 입는 거 안 꾸미고, 이런 가상세계에서 입는 거에 더 꾸미고, 현생에서 투자를 점점 안 하고, 이게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재미가 가상세계에서 해결이 되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나를 꾸미고, 내가 나를 자기 개발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직업을 막 바꾸고, 이러는 과정들이 결국에는, 내가 사회 경제적으로 이만큼 지위가 있고 장점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찾고 어떤 그, 나의 가정을 증식하는 과정으로 가는데, 이런 욕구가 다 줄어들어 버리면은, 사실 가정이 늘지 않고 그러니까 출산이 더 이상 안 그쵸. 되는 세상이지 않을까. 그치. 네. 근데 그 모두가, 메타버스 안에서 아이를 낳겠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싫어할 것 같은데, 그거는? 싫어요.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굉장히 노력 비용과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행위가 돼버렸어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뭐 꼭 필요한 건가라는 건데 그 출산이라는 거는 그리고 그 이후에 양육과 육아라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코스트가 들어가는 작업이라서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지금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게 뭐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는 싫어할 수 있는데 이게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두면 이렇게 가는 트렌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좀 끔찍하긴 하네요.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우리가 외계인을 떠올릴 때 진짜 팔다리가 가늘고 배만 나온 걸 하는데 그게 원래 그거라면서요. 인간이 가장 진화된 형태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다들 예측을 하니까 외계인을 그림을 그릴 때 항상 그렇게 음, 그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머리는 커지고. 근데 그러니까 외계인이 이제 좀 제일 진화된 형태라고 하니까. 근데 사실 지금 얘기 들어보면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기본소득으로 다 해결이 되는 상황이면 사실 의식주가 해결된다라는 거, 어, 그래서 진짜 요즘 제가 좀 많이 뭘 느끼냐면, 블록체인을 제외하고 이런 세상이 곧 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이미 내 눈앞에 와버린 거를 너무 최근에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너무 그 이제는 남들이 미래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면은 그냥 바로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애를 안 낳는다? 그러면 애들은 점점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가상세계에 관심이 없는 현생에 미쳐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애를 낳을 거고. 이 일상생활은 다 나이든 노인들만 돌아다니는 게 지금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정말 세상에 매력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미의 기준이 현실에서 사람들을 보는 그 미의 기준에서 이제 그냥 메타버스의 세계의 아바타를 이쁘게 꾸미는 것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너무 끔찍할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불행한 미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끔찍하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시적 허용이지만 사람의 숨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의 숨결이라는 걸 그 느끼지 못하고 평생을 지내버리는 종족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멋도 없고, 음, 그렇게 되면 사실 동물이 더 부러운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그 다리가 부러진 새끼를 두고 떠나는 어미 사자가 어미 표범의 영상을 짤을 하나 봤었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도 그런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이거 보니까 사람이 더 이제 점점 감정 없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근데 참 보면은 어찌됐든 그 시대, 그 미래 시대에도 메타버스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 노동자는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제 의견을 조금 얘기하면 그냥 개인 의견이에요. 이거는 개인 의견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주관적인 개인 의견입니다. 저는 메타버스 세상은 붕괴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음, 왜 그러냐면 이게 개인 의견. 저도 리니지에서 나름 상당히 그 최고위층까지 올라갔던 인물로서 리니지에서 제가 아덴 성주였거든요. 되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리니지에서 아덴 성주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 미국 대통령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리니지 우와. 세계.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 제일 윗선의 최고 1인자였어요. 저는 게임 안에서 제 머리 위에 왕관이 돌아요. GM이랑 우와. 저는 개인 면담을 뜰 정도였거든요. 파워가. 오, 그런 그렇게까지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그 세계 안에서? 서버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걸 우와. 할 수 한 명밖에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우와.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야 돼요. 오. 엄청난 파워,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면은 막 작업장 막 몇십 명에서 돌리고 네. 막 그러던데. 내가 할 때도 조폭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게임방에 그리고 내가 게임방에 딱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한 30분 전, 1시간 전부터 PC방 사장님이 싹 비워요. 내 전용석이 따로 있었어요. 그때 당시. 우와. 그 정도로 파워가 세요. 그게. 그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와, 왕인 거죠. 음.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그렇게 좋으면 메타버스 계속 살고 있어야지. 그렇죠. 맞잖아요. 음, 근데 안 해요. 왜 안 할까?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왕을 하고 저는 접었어요. 회의감을 느끼고. 일단 첫 번째 맹점 알려드릴게요. 제가 느낀 건 돈이 안 돼요. 음. 돈을 많이 돈이 안 벌지 돼요. 않나요? 성주가 되면은? 다 구라예요. 아, 그래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른가? 다 구라예요. 구라예요. 왜 구라냐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어마무시해요. 아. 결론은 돈이 안 돼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세계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너무 아름답다고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내가 메타버스 세계에서 스타가 됐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보내고 나서 어떤 감정일까 생각해보면 되게 회의감도 들고 되게 외로움도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생길 거라는 거를 음.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메타버스는 메타버스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 완전히 다릅니다. 그 느낌이. 그런 그 강렬한 애정은 오지 않아요. 음. 네,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뭐 사람들이 막 대단해요. 뭐 왕관 놀고 있으니까 뭐 왕이다 왕이 지나간다 막 난리가 나죠. 나타나면. 딱 그것뿐이에요.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져요. 그래서 전 메타버스에 관심이 많아서 그 다 해보거든요. 그 메타버스와 관련된 것들 다 해보고 마인크래프트도 하고 뭐 또 뭐 하나 뭐였지? 그 뭐 하나 또 요즘 뜨는 거 있는데 그것도 다 해보는데 글쎄 오래 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왜 기득권이 갑자기 이걸 밀어붙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퀘스천. 아, 근데 메타버스. 그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틀어보면, 예. 얘네들 여기 가서 놀아라가 시작은 어쩌면 이 불만을 잠재우고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좋은 저도 놀이터일 그걸로 수 보는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걸로 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네. 많은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거 월급 몇 년을 모아도 집을 못 사. 이렇게 살아서 그죠. 뭐해. 그리고 뭐 구찌도 뭐 비싸서 못 사본데 여기 가면은 내가 거대한 공간을 꾸밀 수 있고 뭐 멋진 명품 옷을 5만 원이면 풀셋으로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만족이 되지 않을까. 이게 그거- 현실에 발붙일 때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거기가 막 반짝거리고 좋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깊게 빠졌다가 결국에는 동강님처럼 현타를 느끼고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정말 현실이 시궁창인 사람이라면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고 발붙일 데가 없으면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하고 못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메타버스가 엄청 크게 돈이 되고 엄청 막 보편화되고 이러는 건 잘 몰라도 어떤 형태로든 그런 사람들의 갈 곳으로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형태든. 그것이 없어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없어진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아니고, 그게 현실 세계를 부정할 정도의 수준까지 가지 못한다. 부정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막 그거예요. 엄청 현실이랑 비등비등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생각이 났는데, 나 며칠 전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요즘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되게 우울한 상태인데, 그 친구가 헤어지기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정말 다중우주가 있고, 어느, 어딘가에서 또 다른 나가, 수많은 나가 존재한다면, 지금의 내가 가장 불행하고 슬프고, 어떤 나는 행복한 나도 있겠지? 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가 제 친구가 말한 다른 우주에 있는 나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친구 같은 심리 상태면 거기에 굉장히 깊게 빠지겠죠. 그렇죠. 그럴 때 빠져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막 이미지 해결이 안 현실화는 되고 음. 해결할 의지가 없어지고 막 무기력해지면 거기서 나오기가 힘들어지겠죠, 이제. 제가 이제 PC방에서 제가 어릴 때 페인 생활도 해보고 해보면서 배운 게 어떤 사람이 페인이 될까, 어떤 사람이 리니지에 이렇게 미친 듯이 빠질까 봤더니 그 사업하다 망한 분들 가장 심각하게 빠지죠. 음, 아, 자존감이 꺾였을 때 여기서 그 대접을 받기 시작하면은 또 회복되는 느낌이 있겠네요. 그쵸. 그렇죠. 아까 뭐 그 안에서는 내가 원하는 내가 될 수 있고 아까 동광님 말씀하신 대로 마음에 안 들면 지워서 다시 만들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음. 너무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리셋이 된다는 거. 네. 저도 진짜 살면서 너무 힘든 순간에 아, 이거 리셋 버튼 누르고 싶다, 리셋 버튼 누르고 싶다.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방법이 음. 없거든요, 보면은. 근데 재밌는 게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화하기엔 어렵겠지만 리셋이 된다라는 거 개념이 그리 오래된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실. 청소년 자살률이 대두되기 시작했던 시기가 저는 게임이 대중화되면서, RPG 게임이 대중화되면서 리셋이라는 개념이 확장되고 대중화되는 시기랑 많이 겹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리셋할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살하는 거. 이제 리셋이 아니죠. 그렇게, 그건 끝난 거죠. 리셋이 아니잖아요. 네, 비엔드 아니죠. 아닌가요, 그건? 엔드잖아요. 종료지, 종료지. 네. 그게 뭐냐면, 어, 현실에 대한 감이 떨어지면, 그 게임에 익숙해져서, 현실에 대한 감이 떨어지면, 자살을 통해서 리셋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진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게임을 이제는 안 하는 사람도 자살을 해서 이제 이거를 로그오프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일 텐데, 저는 그래서 그런 리셋이라는 개념이 자살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확답을 못 하겠어요. 인내와 끈기라는 덕목이 점점 줄어들 가능성은 높아질 것 같아요. 음, 버티고 한다?
이번 게임 망했네. 다시 해야지. 이번 게임 망했네. 다시 해야지. 음,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 있으면 힘들 때 힘들어도 약간 좋은 날이 있겠지. 버티는, 좀 길게 보는 그런 확률들은 좀 줄어들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여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데 가봐야겠다. 라고 이제 계속 도는데, 이제 그 자체는 좋은 경험들은 사실 아니죠. 힘들어도 적응하는 적응력이라든지 뭐 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덕목인 것 같은데, 맞아요. 게임의 부작용인 것 같긴 해요. 네. 부작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 생길 수 있겠네. 사실 그 최근에 재밌는 개념을 봤던 게 레질리언스랑 안티프레질 이 두 가지 개념을 접하면서 이게 왜 이런 책을 통해서만 이렇게 그 전파되나? 그러니까 뭐 레질리언스라고 하면은 그 이제 좀 약간 시스템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파괴됐을 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의 능력이라고 보면은 안티프레질은 그러니까 프레질이 이제 깨지기 쉬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안티프레질을 강화한다 이런 게 이제 깨지는 것에도 그런 그 뭐라 해야죠? 그러니까 멘탈이 깨지려고 하는 그 위험에서 그 안티프레지를 강화하면 깨지려고 하는 그 시도를 내가 막아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는 개념으로 뭐 이제 써지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확실히 오늘 계속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그래도 괜찮아라는 말을 많이 하고 힐링하고 위로 이런 말이 워낙 많아지면서 점점 이런 레질리언스 시스템이 약화되고 안티프레질한 마인드셋이 점점 무뎌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지난번에 옵션 B를 곽희님이 소개해 주시면서 레질리언스 소개도 좀 나왔었는데, 맞아. 제가 보험사에, 동광님이랑 같이 보험사에 있을 때 이 키워드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회복 탄력성. 네, 그래서 네네. 실질적으로, 네, 그리고 1970년대 마틴 셀리그만 그 긍정심리학자가 이 키워드 가지고 잘하는 보험 세일즈 펄슨들이 레질리언스, 그릿이 높다, 뭐 약간 이런 통계도 있었는데, 네, 사실 뭐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기에 근원 중에 하나는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성장 과정에서 이 사람을 그냥 조건 없이 신뢰해줄 수 있는 후원자가 있었느냐가 레질리언스에 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들을 책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음, 이 레질리언스가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에서 근원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유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서의 그런 소셜도 뭐 사람들의 그런 사회적인 네트워크에 비어있는 감정들을 채워줄 수 있겠지만,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서로 부모 자식 간에 껴안아주고 시간을 보내고 괜찮아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처음엔 다 힘들어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들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메타버스가 모든 것들을 다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인간이 태어나고 양육되는 과정 속에서는 인간다움과 인간스러움이 되게 중요한 요인인 것 같아요. 네, 부모님과의 관계, 뭐 시간들, 그 친밀감, 뭐 하여튼 네, 좀 다른 얘기 듣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근데 영원히 대체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ARS? 저 진짜 ARS 나오면 무조건 0번부터 눌러버리거든요. 상담원 연결 바로 가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기계음이 정말 듣기가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많이 이제 시각화된 ARS도 많긴 하지만 그 일단 듣는 것도 너무 지치고 그 기계랑 얘기하면 벽이랑 대화하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소통감이 없는데 오히려 상담원이 불친절하고 대답을 잘 못하더라도 상담원이랑 통화하는 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휴먼 터치에 대한 니즈는 앞으로 더더욱 강해지고 이쪽에 대한 비용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네, 그러면 뭐 오늘은 음, 네, 정도로 메타버스를 제가 뭐 깊게 다루진 못했는데, 그냥 저는 제가 다루고 싶었던 메타버스가 사실 그 디센트럴랜드를 얘기를 하면서 넘어오는 그런 좀 NFT 연관되는 그런 자산 가치, 교환 가치가 있는 그런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싶었어서 나중에 다시 또 메타버스는 좀 다각도로 해석을 다양하게 해보는 자리가 있으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지금은 이제 약간 뭐 돈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보긴 했었는데, 어, 네, 아직은 뉴스에 보도되지 않은, 저는 사실 지금 오늘 말씀해주신 리니지의 사례가 훨씬 더 이해되기 너무 쉽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진짜 정말 Z세대들 쓰는 앱들 써본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그 감성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스터디 하듯이 막 앱을 켜보고 익숙해지려고 하는데 도저히 저는 그 제페토 감성을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페토를 좀 몇 달은 써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유니버스에 대해서 재밌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예, 또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NFT랑 NFT에 조금 더 파생해서 그 메타버스까지. 네. 저는 오늘 네, 발표? 네. 이 자리는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그 한동안은 제가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또그 시간을 좀 퇴사가 이제 한 4월 23일까지여가지고 한동안은 계속 점심이 들어가서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아마 근데 4월 마지막 주는 제가 풀 휴가여서 또 그 오디오로 참석하는 거는 또 가능할 것 같고, 근데 다른 4월 23일까지는 예, 계속 점심시간이 꽉 차 있어가지고 좀 힘들 것 같지만 4월 마지막 주를 포함해서 5월에도 이제 회사 좀 적응하면은 다시 또 오디오로 뵐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사실 다 재밌었습니다. 게임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래도 줌으로 설레를 만들어서, 네, 예전에는 이제 퇴사를 하면 다 약간 영원한 이별처럼 됐었는데, 네, 음, 계속 커넥트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좋은 것 같고, 네, 오늘 시간 메타버스,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줌이 네, 메타버스네. 네, 다른 분들도, 네, 발언 한마디씩 하시죠. 네, 곽희님. 네, 저 되게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NFT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오늘 되게 저번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경민님 덕분에 되게 재미있는 교양 수업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많이 예전보다 알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하고 동광님 때문에 리니지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를 오늘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서 그것도 감사하고 성 주셨다니 정말 영광이네요. 성주님께 이런 설명을 듣다니. 저도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분 같은 분을 이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러면 동광님 혹시, 마무리하시죠. 네. 죄송한데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럼 혹시 저거 네. 나오실 때 다 팔고 나오신 건가요? 당연히 팔죠. 어, 우와. 당연히 팔고 나오죠. 팔고 나오는데 남은 게 별로 없었어요. 몇백만 원 안 됐어요. 왜냐면 그 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좀 사기를 좀 당해서 사기당해서 접은 거예요. 혹시 음, 기회가 되시면 투망이라는 걸 찾아보십시오. 투망을 사기당했으니까 내가. NFT 같은 아주 희귀하고도 희귀한 아이템을 사기로 뺏겼어요. 아, 음, 그런 사건도 있었고, 뭐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젊은 시절에
뭐든지 끝까지 경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리니지를 시작을 하면서 끝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끝점까지 가본 거였거든요. 끝내 갔고 가서 느낀 건 아, 이게 아니구나. 현실 세계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가상 세계에 빠져드는 건 되게 무지한 행동이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아, 가상 세계보다 현실 세계에 더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껴서 접게 됐고 물론 뭐 게임을 아예 접진 않았어요. 가끔씩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한 5년 전에 모 모님과 몇 천만 원씩 현질하면서 또 한번 미친 듯이 한번 질러서 세계 랭킹까지 가본 적이 있어요. 전 세계 랭킹에 가본 적도 있는데 그 하는 순간은 되게 즐거운데 역시나 현실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나는 메타버스라는 게 되게 퀘스천이에요. 왜 갑자기 메타버스지? 아, 뭐지?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아, 근데 무시할 수 없고. 저는 아직도 믿는 건 하나예요. 제가 그 야간이니까 몇 명 없죠? 몇 명 네, 없죠? 몇 명 왔죠? 네. 호영이는 내가 좀 약간 이상한 거니까. 어, 아까 중요한 멘트가 나왔는데, 뭐였지? 그 사람의 그 에너지, 그 인간을 통해서 느끼는 그 느낌 있잖아요. 아까 경민님이 얘기해 주셨나? 네, 뭐 휴먼 터치 이야기를 했었죠. 휴먼 터치 얘기했잖아요. 그 로봇에게 목소리를 들으면 그 느낌이 안 온다고. 네네.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경민님이 얘기해 주신. 그것이 핵심이다. 인간은 인간하고 같이 지내야 한다.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경민님 발언하셨으니까 마무리 발언하고 마칠까요? 네. 네, 너무, 예,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 또, 4월 마지막 주에 또 다시 참여하거나, 혹은, 예, 다음 회사에서 빨리 적응을 해가지고, 예, 점심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예, 다음 회사도 점심시간이 한 90분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혼밥하는 시간이 있다면은 충분히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뭐, 회사가 멀진 않아가지고, 지하철 한 번 타면 갈 수 있는 곳이어서, 뭐 코로나 끝나면은 또 저기 곽현님하고 뭐 켈빈님 저기 민성님하고는 박스 가서도 밥 한번 먹으면서 또 참여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다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복귀하는 걸 기대해 보면서 네, 네, 인사드립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